거부탐정, 일생일대의 사건. 파일로 거부씨는 목욕 가운을 걸친 채 도배 및 인테리어 사업장을 겸한 탐정 사무실의 문을 빠끔 열어보았다. 아직 꼭두 새벽이었지만 점잖은 거부씨였기에 그런 차림의 모습을 누가 볼세라 문틈으로 내다본 뒤 불이 나게 현관으로 나가 리버뱅크 데일리 이글을 낚아챘다.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 않은 신문을 무사히 챙긴 거부씨는 간이 침대로 돌아와 읽기 편한 자세로 드러누웠다. 아이오와의 아침은 무더웠다. 장사가 어찌나 불경기인지 8개씩 묶어 파는 각양각색의 가짜 수염을 꺼내 정성 들여 손질하지 않으면 나방들이 야금야금 먹어치울 것만 같았다. 거부씨는 조간 신문을 펼쳤다. 순간 첫눈에 들어온 글귀 때문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면에 실린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이랬다. 헨리 스미츠의 기이한 죽음. 오늘 새벽 미시시피 강에서 뱃사공의 시체를 발견. 살인으로 의심됨. 거부씨는 펼쳐놓은 신문에 빨려 들어갈 기세로 해당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살인이 일어났다면 12강자의 수칙들을 한 번 더 이용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수칙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부탐정은 리버뱅크 데일리 이글이 제기한 어떤 의혹이든지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본지는 막 편집을 마감하려는 시점에 마이클 오톨 경찰관에서 유명한 홍합 취지자이자 뱃사공인 사무엘 폴리기스가 지난밤 다리 아래서 홍합을 따던 중에 최근까지 이 지역에 살던 헨리 스미츠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스미츠 씨는 그간 사흘째 실종 상태라 부인이 크게 걱정하던 참이었다. 고인이 근무했던 브라운스 포장회사의 사장 브라운슨 씨도 며칠 동안 스미츠 씨의 소재가 불명했음을 시인했다. 시체는 자루에 담겨 꿰매놓은 형태로 발견됐다.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자루에 넣어 꿰맨 채로 미시시피 강에 죽게 뒀다면 당연히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파일로 거부씨가 그렇게 소리치며 침대 발치에 펼쳐놓은 신문을 한창 읽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거부씨는 목욕 가운을 꼼꼼히 여미고 문을 열었다. 문간에는 눈물로 눈이 부해진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파일로 거부씨인가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도배 일로요? 아니면 탐정 일로요? 둘 다요. 제 이름은 스미츠. 에밀리 스미츠예요. 제 남편분 소식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부인. 도배장이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죠. 아마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경찰에 헨리를 찾아봐달라고 말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당장 오셔서 저희 집 침실을 도배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부씨는 남편을 잃은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실성했나 싶어 그 젊은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헨리를 찾아줬으면 해요. 듣자 하니 거부씨께서는 찾는데 도사라면서요. 거부씨는 문득 이 가련한 사람이 남편을 잃은 현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측은한 마음에 날랜 눈으로 미망인을 훑어보았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남편을 잃은 마당에 가장 먼저 해달라는 게 침실 도배니까요. 하지만 정말 남편이 죽었다면 제가 못돼 먹고 고집이 세서 그리 된 거예요, 거부씨. 우리는 침실 벽지를 고르기 전까지 평생 싸워본 적이 없는 부부였어요. 헨리는 침실 벽에 우선만한
커다란 앵무새와 극락조와 열대꽃들이 있으면 무시무시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부 독일인 취향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했더니 화가 난 그 사람이 좋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저는 스케그스 씨에게 그 벽지로 도배를 맡겼고 다음날 헨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부 씨, 저는 그이가 그 일을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다면 차라리 맨 벽으로 놔뒀을 거예요. 전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결심했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이고 헨리가 집에 왔을 때 침실벽에 제대로 된 벽지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해야겠다고 말이죠. 정말이지, 거부씨. 벽지를 막상 발라보니 둘둘 말려있을 때보다 더 못 봐주겠더군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부인. 흔히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먼저 부인께서 남편분에 대해 당장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거부씨가 그렇게 말하자 젊은 여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곧이어 그 부인의 낯빛이 그녀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헨리가 죽었군요. 부인은 악을 쓰며 외치더니 거부씨의 기다랗고 얇은 두 팔에 불썩 쓰러졌다. 거부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부인을 양팔에 안은 채 놀란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어쩔 줄 몰라 딱한 모양새로 서있던 거부씨의 눈에 불쑥 저 아래쪽에서 그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는 오툴 경관이 보였다. 오툴 경관은 솔목에 쩔거기는 수갑을 찬 어떤 남자의 팔을 끌고 오고 있었다. 지금 이건 뭡니까? 거부씨가 목욕가운 차림으로 기절한 여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툴 경관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게 물었다. 경관님, 오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면 미망인인 스미츠 부인께서 제 뜻과 기대를 어기고 저한테로 기절해 쓰러진 것뿐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오툴 경관이 아주 깍듯하게 말했다. 물어보라는 요청이 있을 때 그리 묻는 것이겠죠. 오툴 경관은 거부 탐정의 방에 도망갈 구멍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본 뒤 죄수를 그 방에 밀어넣고 거부씨에게서 축 늘어진 스미츠 부인을 받아들었다. 그제야 거부 탐정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수갑을 찬 남자와 거부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얼른 해버릴게요. 거부 탐정님 얘기는 오가며 여러 번 들었습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 휘말리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날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부씨일 거다. 저는 허먼 위긴스라고 합니다요. 만나서 반갑소이다. 기다린 다리를 바지에 밀어넣으며 거부씨가 대답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맹세컨대 전 이 사건에서 전적으로 무죄라고요. 위긴스의 말에 거부씨가 물었다. 무슨 사건이요? 그거야 헨리 스미츠 살인사건이죠. 달리 뭔 사건이겠어요. 내가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보이죠? 위긴스 왠지가 주저하자 앙상한 어깨에 멜빵을 걸치던 거부 탐정이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봤다.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그치와 내가 말싸움 좀 하는 걸로 말이오. 탐정님이 대답 좀 해보시오. 사람이 그래 가끔 농담도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거부씨가 대답했다. 네 말이요. 말만 그렇게 하지 진짜로 하진 않는다는 걸 다 아는구만. 내가 헨리 스미츠에게 가서 기필코 죽이고 말겠다고 한 건 그냥 농담이었습죠. 그런데 저 멍청한 경관이. 오툴 씨요? 예. 저 사람에게 헨리 스미츠 사건을 조사하라고 시킨 모양인데 저치가 맨 먼저 한 게 바로 날 살인죄로 체포한 겁니다. 뻔뻔하다고 할 수밖에요.
그때 오들 경관이 문을 빠끔 열더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경관은 거부씨가 옷을 순조로이 갖춰 입은 것을 보자 문을 좀 더 활짝 연 뒤 스미츠 부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젊은 부인은 여전히 축 처져 있었지만 작은 체구에도 당찬 여인은 흐느낌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었다. 끝나셨나? 끝났으면 얼른 감옥으로 돌아가셔야지. 오틀이 위긴스에게 말했다. 나한테 그런 목소리로 말하지 좀 마슈. 그리고 나 아직 안 끝났소이다. 경관날이야. 신사를 신사답게 대하는 법을 알 턱이 없겠죠. 위긴스가 거부씨를 향해 입을 열었다.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헨리 스미츠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긴 했지만 난 그를 살해하지 않았으니 탐정님께서 내 사건을 맡아서 날 감옥에서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헛소리. 댁이 그를 살해했고 본인이 그랬다는 걸 댁도 알고 있으면서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순간 스미츠 부인이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며 소리쳤다. 헨리를 살해했다고요? 저 사람은 절대 헨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일을 죽였어요. 자, 부인. 숙녀의 말에 반박하긴 싫지만 부인께서는 결코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이 남편을 살해했고 제게 그 증거도 있죠. 오틀 경관이 공손하게 말하자 스미츠 부인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그 일을 죽였다니까요. 나 때문에 그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위긴스의 이자가 남편분을 죽인 거라고요. 오틀이 딱 잘라 말하자 위긴스가 분개하여 외쳤다. 나 아니라니까. 딴 사람이 한 거라고. 저마다 확신에 차 있으니 내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았다. 거부탐정은 의심에 찬 눈초리로 한 사람씩 쳐다봤다. 곧이어 위긴스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요. 날 다시 감옥에 쳐넣으시오, 거부씨. 선생께서 이 사건을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샅샅이 파헤쳐달라고요. 정상 가격대로 지불하신다면야 기꺼이 그리하죠. 거부씨가 대답하자 오틀이 죄수를 끌고 나갔다. 스미츠 부인은 손깍지를 낀 채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방바닥만 빤히 쳐다봤다. 이윽고 고개를 든 부인은 거부씨의 눈을 응시하며 간절히 말했다. 거부씨, 이 사건을 맡아주실 거죠? 그렇죠.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선생님께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드릴게요. 잔인한 일이에요. 저 때문에 화가 나서 그이가 자살한 걸 뻔히 아는데 저렇게 가엾은 사람이 살인자로 오해받아 고통을 당하다니요. 선생님이라면 그이가 자살했다는 걸 밝혀주실 겁니다.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건을 맡는 탐정이 하는 일이란 무슨 특별한 걸 밝혀내는 게 아닙니다. 단서를 찾고 그 단서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뒤를 밟는 거죠. 그런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스미츠 부인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힘겹게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거부씨는 계단을 내려가는 부인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고 나서야 남편의 시신이 자료에 담겨 꿰매진 상태로 강 기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그녀가 모른다는 게 생각났다. 알려진 바로는 젊은 남편들은 침실 벽지 같은 사소한 일로 아내들과 말다툼을 벌인다고 한다. 화가 나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한단다. 극단적인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집을 나가 있던 젊은 남편이 냉혹하게 자신의 몸을 자루로 꽁꽁 싸맨 채 강물로 뛰어드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들자면 이렇다. 첫째, 굳이 자살을 하겠다면 더 쉬운 방법들도 많다.
둘째, 사람은 괜히 힘들어가며 자루로 자기 자신을 싸매지 않고도 아주 쉽게 강으로 뛰어들 수 있다. 셋째, 사람이 자루로 들어가 그것을 직접 꿰매기란 지극히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혼자서 자루에 들어가 그것을 단단히 꿰매려면 적지 않은 기술이 있어야 하는 데다 아주 크고 낭낙한 자루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헨리는 넉넉한 길이의 노끈을 꿰은 자루용 대바늘을 들고 자루로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자루를 끌어올린 다음 머리 위로 양손을 뻗어 한 손으로는 자루 입구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꿰맸다는 말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그러고 있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파일로 거부씨는 그런 모든 전후 사정을 생각하면서 이번 사건에 딱 맞는 변장 도구들을 고르기 위해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13번 장의사 가면으로 결정하고는 머리털이 짧은 검정색 가발과 길게 늘어진 코스염을 골랐다. 그러다 또 다른 생각에 잠겼다. 양손과 양팔을 자유로이 움직일 만큼 충분히 낭낙한 자루라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도 스스로 꿰맬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루를 뒤집어 쓰고 자살할 생각에 여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루 입구를 막은 뒤 자루 정면에 사람이 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커다랗게 틈을 내놓았다고 치자. 그런 다음 자루로 기어 들어가 곧바로 양손 위치에 있는 그 틈을 꿰매면 될 터였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파일로 거부씨는 옷장에서 검정색 프로코트와 넓은 상장띠를 두른 실크 모자를 꺼냈다. 그리고 단단히 문단속을 하고 큰 길로 내려갔다. 그날처럼 무더운 날에는 프로코트와 실크 모자는 괴로울 만큼 불편할 게 뻔했다. 집 밖으로 나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제각각 다른 8명의 주민들이 파일로 거부씨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다. 사실 리버뱅크 주민들은 변장한 거부 탐정의 모습을 익히 봐왔다. 따라서 몇몇 어린아이들이 변장한 거부 탐정을 보고 관심을 보일 뿐 어른들은 대체로 은행원 제닝스가 하루는 분홍색 셔츠를 입고 다음 날에는 파란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나온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제껏 누구도 제닝스가 셔츠를 바꿔 입으면서 정체를 숨기려 한다고 비난하지 않았듯 그 누구도 파일로 거부씨가 변장을 통해 본색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정육점 주인이 판매대 뒤로 가기 전에 하얀 앞치마를 동여매듯 그런 변장 또한 일과 관련된 단순한 습관으로 여겼다. 그래서 은행원 제닝스도 검정색 옷을 입은 그 낯선 꺽다리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대신 거부씨와 선선히 인사를 나눴다. 아이고, 거부씨. 이번 스미츠 사건으로 일부러 가시는군요. 맡은 일 잘 되기 바랍니다. 꼭 진범을 찾아서 제대로 콩밥 먹게 해주세요. 스미츠 씨가 금전적으로 쪼들렸다는 소문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그걸로 부담을 준 적은 결코 없으니까요. 이자도 요구한 적이 없답니다. 제가 수차례 말했는걸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더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양반네 발명품이 시장에서 팔리면 그때 갚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런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나 보도는 아직 들은 바 없지만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손톱만큼도 별거 아니랍니다. 그건 그렇고 무슨 단서라도 찾았나요? 지금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럼 제가 조언 하나 드리죠. 허먼 위긴스나 그 패거리들의 뒤를 파보세요. 제가 그러더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괜히 이번 사건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스미츠 씨는 위긴스와 그 패거리를 무서워했어요. 그 양반이 제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위긴스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던데요.
위긴스 씨는 현재 헨리 스미츠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네요. 경찰에서 그자가 그랬다는 증거를 잡은 모양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탐정님도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가발에 바람이나 쏘여주고 그러시면 되겠네. 그렇죠. 은행원은 파일로 거부 씨에게 유쾌하게 손을 흔들어준 뒤 은행 건물로 들어갔다. 거부 탐정은 여러 친구들과 팬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중심가로 들어섰다. 시체가 발견된 강으로 이어진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심심풀이로 즐겁게 탐정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이들이 떼지어 거부 씨의 뒤를 따랐다. 거부 탐정이 강 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다른 주민들도 무리에 합세했지만 모두 무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거부 씨가 강변도로에 도착했을 때 가짜 코수염이 떨어지자 세 발짝 정도 뒤에서 따라오던 구경꾼들도 일제히 멈추고 그가 코수염을 주운 다음 콧구멍에 철사를 걸어 잘 고정할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탐정이 다시 앞으로 걸어가자 구경꾼들 또한 앞으로 나아갔다. 아마 범죄 역사상 그보다 더 공손한 구경꾼들을 데리고 다닌 탐정은 없었을 것이다. 강가에서 거부씨는 장다리 샘을 발견했다. 홍합 채취꾼인 플리기스 빈 타르통을 타고 앉아 앞에 늘어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헨리 스미츠 씨의 시신을 발견한 이야기를 40번째 들어놓고 있었다. 파일로 거부씨가 다가가자 장다리 샘이 말을 멈추었다. 플리기스의 구경꾼들과 거부 탐정의 구경꾼들은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원을 만든 뒤 거부씨가 그 홍합 채취꾼에게 질문하는 동안 시선을 고정한 채 공손히 경청했다. 장다리 쌤이 코웃음치며 대꾸했다. 자살이요? 기다리던 개가 웃겠수다. 살해됐다는 거 말고는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내 평생 자살한 사람들도 몇몇 건져봐서 하는데 확실히 가라앉도록 돌을 묶었거나 돌멩이 따위 없어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한 지들은 봤어도 자루에 들어가 꽁꽁 꿰맨 채 자살한 인간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이어 플리기스는 확신에 차서 말을 이었다. 네, 장담하는데 누군가 꿰매주지 않았다면 헨리 스미츠가 그 마대 자루를 뒤집어 쓰고 꿰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루를 꿰매준 그 인간은 자살을 도와준 셈인데 꿰매놓은 모양새를 딱 보아하니 자살을 도와준 그치도 살인자나 진비 없더라 이거요. 구경꾼들이 맞장구를 치며 웅성거리자 거부 탐정은 조용히 손을 들여보았다. 특정한 종류의 마대자루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입구를 꿰맬 수 있소이다. 거부씨가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말을 하자 구경꾼들이 흥분을 억누르며 살며시 박수를 쳤다. 탐정 나리가 꿰맨 모양새를 못 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구려. 그래요. 아직 못 봤소이다. 허나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찾으면 곧장 볼 생각이요. 명색이 좀 한다는 탐정이라면 단서를 찾을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법이요. 그게 이 바닥의 법칙이라. 그러자 장다리 샘이 물었다. 탐정 나리는 어떤 단서를 찾는답시오? 그 단서란 게 뭐냐고요? 고인과 관계된 것이라면 뭐든 단서가 되지만 대체로 탐정 말고는 누구도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로. 가끔은 단추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때도 있어이다. 그거 참, 내가 가진 단추라고는 이 옷에 붙은 단추들밖에 없으면 여기 이 자루형 바늘이 도움이 된다면. 플리기스가 호주머니에서 두툼한 자루형 대바늘을 꺼내더니 파일로 거부씨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거부 탐정은 그 물건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바늘개에는 아직도 몇 센티미터의 노끈이 걸려 있었다. 장다리 샘이 차진하여 말했다. 시체가 들어있던 자루에서 내가 잘라낸 거예요.
작게나마 멋진 기념품 정도로 갖고 있을 생각이었어. 담정 나리가 찾는 단서로 더는 필요가 없어지면 도로 줬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할게요. 거부씨는 흔쾌히 동의한 뒤 바늘을 요모조모 살펴봤다.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자료용 대바늘은 두 종류다. 둘 다 거의 꽉 채운 마대자루에 손쉽게 넣었다 뺐다 하도록 바늘 끝이 휘어져 있다. 또한 두 종류 모두 바늘을 끼어 잡아당길 때 단단히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휘어진 부분이 약간 납작하다. 하지만 한 종류는 바늘기가 손잡이 끝에 있는 반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바늘 끝 근방에 바늘귀가 있다. 거부씨는 장다리 샘이 준 바늘에서 또 다른 특징을 찾아냈다. 바늘귀에 걸려있는 것은 삼으로 느슨하게 꼰 일반 노끈이 아니라 카펜용 실처럼 부드러운 면사로 단단하게 꼰 노끈이었다. 고맙소.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여러분, 원치 않는데도 전부 이렇게 날 따라다닐 필요는 없소이다. 파일로 거부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모두 거부씨의 뒤를 따라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장다리 샘과 그의 구경꾼까지 합세한 데다 10여 명이 새로 합류해 구경꾼들의 수는 훨씬 많아졌다. 그렇게 모인 구경꾼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부탐정을 따라서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강둑에 위치한 브라운슨 포장회사의 공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은 바로 헨리 스미치가 다니던 공장이었다. 크기가 제각각인 67개의 건물들이 전부 포장회사 공장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 강둑 끝에 바로 붙어 있었다. 공장을 빙 둘러 판자 울타리를 높게 쳐놓아 그 안에 있는 마당은 마치 우리 같았다. 거부탐정이 정문 앞에 나타나자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비원이 한쪽으로 비켜서며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거부씨.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범죄가 일어나면 언제나 출동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본관에 가시면 메르켈과 브릴과 조코스키는 물론이고 나머지 위긴스 패거리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들은 경찰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겠죠. 죽을 맛인가 보던데 달리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걸요. 뭐가 사실이라는 거죠? 위긴스가 홧김에 헨리 스미치를 죽였다는 거예요. 위긴스가 헨리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으면 자기가 말한 대로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거부씨는 경비원에게 막혀 정문에 멈춰 서 있는 추종자들을 뒤로 한 채 본관으로 들어가 위긴스 씨의 부서가 어디인지 물었다. 그리고 건물 1층의 강쪽 지점에서 해당 부서를 찾았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인 그곳의 한쪽 면은 회사 냉동실로 이어져 있었고 반대쪽 면에는 길지만 좁은 독이 그 건물의 폭을 따라 나 있었다. 독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두 대의 바지선이 묶여 있었고 위긴스 패거리 가운데 일부가 바로 그 바지선에 양고기를 싣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양고기 형태를 보니 다리가 아닌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삼배에 싸서 깔끔하게 꿰맨 모양새였다. 그 커다란 공간은 포장 및 선적실로 위긴스 패거리가 맡은 일은 도축되어 냉동된 양고기를 삼배에 싸서 단단히 꿰맨 뒤 선적하는 것이었다. 한쪽 벽에는 300구러미가 쌓여 있었고 벽과 위층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박아놓은 못마다 바늘에 꿰일감으로 꼬아 만든 노끈들이 걸려 있었다. 냉동실 쪽에 가까울수록 공기가 기분 좋을 만큼 시원했다. 거부씨는 예리한 눈으로 사방을 훑어봤다. 여기저기에 마대자루와 바늘과 노끈이 있었다. 저쪽으로 헨리 스미츠가 내던져진 강이 보였다. 거부탐정은 푸른 강에 떠있는 좁은 독 건너편을 응시했다. 곧이어 다시 독으로 시선을 돌리자 직원들 중 한 사람이 빗자루로 꼼꼼하게 독을 쓸고 있었다.
가만 보니 유리 조각들을 강으로 쓸어버리는 중이었다. 실내에 있는 직원들이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와중에 거버씨는 삼배 조각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찔러놓고 손가락으로 노끈을 한 줄 감아채서 역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런 다음 벽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임시 변통으로 만들어 놓은 바늘 집게에 걸려있는 바늘들을 유심히 살펴본 뒤 도구로 걸어가 유리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찾았다. 거부탐정은 이 말을 내뱉은 뒤 직원들을 신문하는 일에 집중했다. 위긴스 패거리는 마지못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위긴스가 여러 차례 헨리 스미츠를 위협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위긴스가 헨리 스미츠에게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품을 법한 증오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도 시인했다. 거부탐정은 헨리 스미츠가 본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긴스 패거리가 귀띔해준 바로는 그 정도 위치라면 편안히 놀고 먹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헨리 스미츠는 그 건물 직원들이 작년보다 올해 생산성을 더 높였는지 아닌지만 따지면 될 일이었다. 그가 효율성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 직원들은 효율성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쳤다고 한다. 거부씨의 팬들은 정문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거부탐정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마침내 거부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즉시 말을 멈추고 탐정의 뒤로 헤쳐 모였다. 그리고는 거부씨를 따라 포장회사를 나와 중심가에 있는 홀 워디 바트먼의 장의 업체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호기심에 일찌감치 모여있던 또 다른 무리들이 합세하는 바람에 거부탐정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 구경꾼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거부씨는 이제 불쾌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처리할 차례였다. 바트먼 씨가 운영하는 업체 뒤편에 있는 자그마한 시체 안치소에 들러야 했다. 가엾은 헨리 스미츠의 시체는 그때까지도 발견 당시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었다. 그 자루야말로 거부탐정이 가장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물건이었다. 자루의 형태를 살펴보니 자루를 찢은 게 아니라 잘라서 사체의 신원을 확인한 듯 싶었는데 갈라진 솔기가 한 군데도 없었다. 순간 거부씨는 헨리 스미츠가 자루에 담겨 죽은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헨리 스미츠는 장사꾼들이 말하는 이른바 마 단위로 파는 오리 굵은 삼배에 쌓여 깨어매진 모양새였다. 더구나 그 삼배는 위긴스와 그 패거리들이 쓰는 것과 일치했다. 시체는 헐렁하게 마대자루에 담겨있는 게 아니라 윤곽이 드러날 만큼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선적을 위해 양고기를 삼배로 단단히 쌓아서 포장했듯이 헨리 스미츠의 시체 역시 삼배로 단단하게 동여매어 마치 미라를 싸매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형태라면 양팔이 몸에 꼭 붙어있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삼배가 랩처럼 단단하게 덮고 있기에 외부에서 꿰매는 방법밖에는 없다. 따라서 스스로 그런 포장 형태가 나오도록 꿰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다. 이로써 자살했다는 설은 완전히 물 건너간 셈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살해했는가가 문제였다. 파일로 거부씨가 관에서 물러나자 장의사 바트먼이 안치소로 들어서며 장의사다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거부씨, 밖에 있는 구경꾼들의 인내심이 슬슬 바닥나고 있나 봅니다. 점심때가 다 되니까 제 사무실로 밀고 들어와서 거부씨가 뭘 알아냈는지 밝혀낼 기세네요. 어찌나 세게 문을 미는지 저러다 유리문을 부술까 걱정이에요. 일하는데 재촉하고 싶지 않지만 나가서 위긴스가 범인이라고 말해주면 해산할 것 같네요. 본인 입으로 제국본 관리자에게 정구를 부탁했다고 시인했으니 당연히 위긴스가 범인이겠죠. 전구라니요. 파일로 거부씨가 묻자
바트먼이 대답했다. 우리가 이 삼배를 잘라 펼쳐봤더니 안에 전구가 들어있더라고요. 실은 헨리의 손에서 찾아냈죠. 오틀 경관이 그걸 단서로 가져갔으니 위긴스는 꼼짝없이 살인자로 찍힌 거고요. 그 재고품 관리자 말이 위긴스가 자기한테서 받아갔다더군요. 그럼 위긴스는 그 물건에 대해 뭐라 말하던가요?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 작자 변호사가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아이고, 저기 구경꾼들 소리 좀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가서 다 보낼게요. 위긴스 씨가 왜 전구를 시체에 있는데 넣어 꿰맸는지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거부씨가 단호하게 청하자 바트만이 대답했다. 우선 그 작자는 시체에 있는 데다 전구를 넣고 꿰매지 않았답니다. 왜냐? 위긴스가 먼저 익사시킨 게 아니라면 헨리 스미츠가 삼배로 꽁꽁 싸매져서 꿰매졌을 때는 아직 시체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모티머 박사님 말씀이 헨리 스미츠의 사인은 익사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삼배로 싸서 꿰맸다면 꿰매는 동안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니 정작 범인은 아무것도 꿰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위긴스와 그 패거리 몇몇이 헨리 스미츠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린 다음 몇 놈이 그 양반을 삼배로 싸매고 꿰매는 동안 나머지 놈들이 붙들고 있었겠죠. 위긴스는 나간 전구를 가려고 새 전구를 받아가는 길에 헨리 스미츠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끝내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그 와중에 헨리 스미츠가 전구를 움켜잡는데 마침 다른 패거리들이 몰려와서 이 양반을 삼배에 싸서 꿰맨 다음 강물에 던져버렸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위긴스가 헨리 스미츠를 죽였고 공범이 밝혀지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하세요. 장문이 다 부서지기 전에 얼른요. 거부탐정은 돌아서서 시체의 안치소를 나갔다. 장의업체를 떠날 때 구경꾼들이 가볍게나마 환호해졌지만 거부탐정은 서둘러 유치장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마침 오틀 경관이 있어 거부씨는 전구에 대해 물었다. 그렇게 많은 구경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자 우쭐해진 오틀 경관이 호주머니에서 전구를 꺼내 거부씨에게 흔들어 보았다. 그러면서 바트먼에게 이미 들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되풀이했다. 거부탐정은 잠자코 전구를 살펴본 뒤 물었다. 위긴스 씨가 재고품 관리자에게 전구가 나갔으니 갈게 새 걸로 하나 달라고 했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이 전구는 나가서 못 쓰는 거니까요. 정말 거부씨 말 그대로였다. 전구 안쪽 면이 약간 거무스름했고 탄소 필라멘트는 절단돼 있었다. 오틀 경관이 전구를 낚아채 이상하다는 듯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말했다. 거참 이상하군요. 탐정이 아닌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탐정이 보기에는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이상할 일도 아니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위긴스가 나간 전구를 새 걸로 바뀌기 전에 헨리 스미츠가 이 전구를 움켜잡았든 아니면 새 걸로 간 다음에 그랬든 크게 차이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탐정이 볼 때 이 전구는 경관님이 생각하는 그 전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위긴스 씨가 재고품 관리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면 큰 차이가 있어이다. 거부씨가 후다닥 뛰쳐나가자 구경꾼들도 따라 나갔다. 거부씨는 곧바로 원래의 전구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 제6번 변장, 그러니까 파란색 모직 셔츠를 입고 긴 갈색 덕수염을 붙인 노동자로 변신했다. 그런 다음 다시 포장 공장으로 향했다. 또다시 구경꾼들은 정문 앞에서 제지를 당했지만 파일로 거부씨는 안으로 들어갔다. 재고품 관리자는 양철통에 싸온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기꺼이 대화에 응했다. 어찌된 일이냐면 우리는 요 아래 부서에서 야근하고 있었는데
위긴스와 그 패거리도 헨리 스미츠가 살해된 날 밤에 야근을 해야 했었죠. 헨리와 위긴스는 사이가 나빴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듣자 하니 헨리가 위긴스에게 길게 못 갈 것 같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위긴스가 헨리더러 직장을 잃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위긴스가 헨리를 죽이겠다고 했다고요. 당시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린 거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헌데 헨리도 그때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2층에 있는 그 조그만 자기 작업실에서 한참 동안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위긴스가 제게 오더니 헨리가 32 광도짜리 새 전구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긴스에게 그걸 주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긴스가 그 전구랑 헨리를 같이 싸서 꿰매 버렸더라고요. 거부탐정은 장다리 샘이 준 바늘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아마 물품 창고에도 이와 비슷한 자료용 대바늘이 있지 싶은데. 제고품 관리인은 그 바늘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대답했다.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는데요.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헨리 스미스와 함께 꽁꽁 싸매져서 발견된 그 전구가 새 전구가 아니라면, 그런데 위긴스 씨가 헨리에게 새 전구를 가져다 줬다면, 그래서 헨리가 나간 전구를 새 전구로 갈았다면 헨리는 그 전구를 어디서 갈아 끼웠을까요? 아마 2층에 있는 작업실에서 했겠죠. 거기서 늘 자기가 만든 기계들을 어설프게 손보고 있었으니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작업실 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거부씨가 부탁하자 재고품 관리인이 일어나 남은 점심을 저녁 도시락통에 옮겨 담고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고는 헨리 스미츠가 작업실로 썼던 공간의 문을 열어주자 거부씨가 들어갔다. 작업실 안은 약간 어수선했지만 한두 가지 특별한 점을 제외하면 흔한 작업실 같았다. 헨리 스미츠가 만들고 있었다는 발명품은 다소 부담스러울 크기의 기계로 살해된 고인이 두고 간 그대로 레버, 바퀴, 팔, 톱니 등의 장비를 모두 갖춘 채 서 있었다. 바닥에는 의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기계 옆 롤러에는 3배 두루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천장을 올려다보자 조명기구와 그 안에서 맑고 밝게 빛나는 32 광도짜리 전구가 보였다. 그와 비슷한 전구가 다른 소켓에 꽂혀 있을 법한 자리에는 플러그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분명 전력 공급용으로 보이는 절연선이 그 플러그부터 시작돼 헨리 스미츠가 작업 중이었던 기계와 연결된 작은 모터까지 이어져 있었다. 재고품 관리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 저 창문을 깼어요. 사실이었다. 누군가 창문을 깼을 뿐만 아니라 판벽과 창틀까지 모두 부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거부탐정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전구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12광자의 제6과 제2부에 나오는 베르트 형식 인체 식별법 총설에 따라 지문으로 식별하는 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거부탐정은 머리에 매달린 전구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언뜻 쓰러져 있는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의자를 똑바로 세운 뒤 한 발로는 헨리 스미츠가 만들고 있던 기계의 틀을 밟고 나머지 한 발로는 의자 등받이를 딛고 서면 전구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부씨는 의자를 바로 세우고 좌석 부분을 밟고 올라섰다. 그런 다음 헨리 스미츠의 기계틀에 한 발을 올려놓은 뒤 다른 한 발을 아주 조심조심 의자 등받이 꼭대기로 가져갔다. 마침내 위로 손을 뻗은 탐정은 전구를 돌려 빼내는데 성공했다. 재고품 관리인이 의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잡아주려고 재빨리 튀어나갔지만 너무 늦었다. 거부 탐정은 허공에 대고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헨리 스미츠가 만들던 기계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넓고 평평한 판 위로 떨어졌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기계 톱니들과 바퀴들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강철로 만들어진 두 개의 팔이 털썩 내려오더니 거부 탐정을 판에 고정시키는 바람에 양팔은 꼼짝없이 몸 옆에 찰싹 붙어버렸다. 이어 삼배 두루마리가 풀리자 거부씨의 몸 아래로 흐늘흐늘한 삼배 끝자락이 끼는가 싶더니 미끄러지듯 서서히 밀려든 삼배가 그의 몸에 돌돌 말리면서 팽팽하게 당겨졌다. 거부탐정은 순식간에 포장된 양고기처럼 꽁꽁 싸매졌다. 강철팔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앞뒤로 오가며 바느질하는 모양새로 거부씨의 머리에서 발끝 쪽으로 움직이며 지나갔다. 마침내 그 팔이 발치에 다다르자 칼이 나와 거부씨를 돌돌 싼 삼배를 잘라 삼배 두루마리에서 분리시켰다. 다음 순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부씨가 누워있는 판이 마치 투석기처럼 느닷없고 난데없이 거부 탐정을 들어올려 뚫린 창문 밖으로 휙 던져버린 것이다. 제고품 관리인이 숨죽인 비명에 이어 첨벙하는 커다란 물소리를 듣기 무섭게 창가로 달려갔지만 그 위대한 도배적인 탐정은 미시시피 강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헨리 스미츠가 그랬던 것처럼 거부 탐정도 의자 등받이를 밟고 서서 천장으로 손을 뻗으려고 했다. 그리고 헨리 스미츠와 마찬가지로 거부 탐정도 새로 발명한 포장 겸 선적기계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헨리 스미츠와 마찬가지로 거부 탐정도 꽁꽁 포장되어 창문을 통해 강으로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헨리 스미츠와 달리 거부 탐정은 삼배에 꿰매져 갇히는 꼴은 당하지 않았다. 파일로 거버씨의 호주머니에는 양쪽이 다 뾰족해 좌우로 움직이는 바늘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라이징선 탐정사무소 산하 탐정통신학교 12강좌 중 제11과 1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해결하기에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는 탐정 스스로 예상되는 범죄 행동을 가능한 한 가장 똑같이 재현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파일로 거버씨는 그대로 했다. 그 결과 이 도배쟁이 탐정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살하거나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서도 자료에 담겨 꿰매진 채 강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다.